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무엇을 설명했었죠? 바로 중성원자 첫 번째 편을 준비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편인데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투자한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중성원자 진영을 모른다면 결코 투자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온큐에 투자했더라도 상대편이 과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술의 원리부터 해서 쭉 머릿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위기 상황인지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상황인지도 알게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섹션을 다 공부해야 비로소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영상도 집중을 해주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바로 광학 집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광학 집계가 처음 들으면 마치 이 레이저로 원자를 물리적으로 짚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그치만 실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광학 집계는요, 실제로는 어떠한 것도 짚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습니다. Arc Stark Shift, 즉 광유도 포텐셜로 이 원자를 가두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성 원자는 전하를 띠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빛의 전기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 구름이 미세하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유도 쌍극자가 생기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전기장이 강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 원자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집속된 레이저빔의 초점에서는 이 전기장의 세기가 센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점이 이 원자에게는 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모두 이해하셨나요? 혹시나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성 원자는 이 전하가 없는데 왜 전기장에 반응을 할까요? 바로 중성 원자는 이 가운데 양성자 그리고 바깥에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 구름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의 총합은 0입니다. 근데 전하의 총합이 0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부 전하 분포가 변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 이 강한 빛, 즉 우리가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요, 레이저는 사실 진동하는 전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장이 원자로 들어오게 되면 이 전자 구름이 한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왜냐면 하나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전자가 가만히 중성 상태로 있다가 살짝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핵 가운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전기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많아질 것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유도 쌍극자라는 게 생깁니다. 즉 순간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순간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도 쌍극자가 생기게 되면 왜 전자는 끌려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기장 안에 있는 쌍극자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에너지는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고 음수인 상태입니다. 즉 전기장이 점점 강해질수록요, 에너지는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연 상태에서는 무조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는 결국 전기장이 강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를 쏜다는 건 레이저 초점이 가장 밝고 가장 전기장이 세겠죠. 근데 이 원자 입장에서는 그 가장 센 초점 부분이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로 포텐셜 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변부와 다르게 이 가운데는 굉장히 움푹 파여있는 에너지가 낮은 부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옵티컬 다이폴 트랩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AC Stark Shift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원래는 이 원자는 각각의 원자들마다 고유의 에너지 준위 상태가 있어요. 에너지 레벨 상태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 전기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약간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AC Stark Shift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즉 빛이 이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밀어내거나 당겨서 새로운 에너지 지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낮아졌으니까 여기 가운데는 이 에너지 포텐셜 우물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원자가 가둬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때 중성 원자는 이 빛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서 이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배열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온 트랩, 즉 아이온 큐 진영과 다른 점이 뭘까요? 바로 이온 트랩 진영은 원자가 전하를 띠잖아요. 즉 이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RF 전기장으로 바로 직접 이렇게 트랩하는 편입니다. 잡는 편인데요. 이 중성 원자는 전하가 없어요. 중성 상태인데 이 빛으로 에너지 지형을 순식간에 살짝 그 순간적으로 바꿔 놓는데 그때 간접적으로 가둬두는 그런 형태를 쓰는 겁니다. 즉 이온 트랩은 전기장의 힘을 쓰고요. 이 중성 원자 진영은 광 포텐셜의 힘을 쓰는 거예요. 즉 광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아까 전에 제가 어렵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을 조금 풀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제 next. 자,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광학 집계에서 사용하는 이 레이저는요. 이 원자가 흡수해서 excitation, 즉 원자는 그때 설명했다시피 원자 핵을 주변으로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 레벨에서 우리가 전자를 완전히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상태를 여기 exci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excitation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장과 완전히 다른 그 먼 파장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excitation, 즉 전자가 순간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파장의 빛을 쓰게 되면요. 큐비트가 파괴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원자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요. 원자는 아무 빛이나 흡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중성 원자 진영에서 많이 쓰는 루비디움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루비디움은 약 780 나노미터 근처에서 전자가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 근처의 파장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전자가 점프를 뛰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무조건 점프 뛰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빛이 방출이 되게 돼요. 이거를 광자산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큐비트를 망가뜨리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큐비트 상태죠. 큐비트 상태가 뭐라고 했죠? 0과 1을 동시에 지녀야 해요. 근데 이 빛을, 이 전자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빛을 방출하는 순간 이 위상 정보가 깨지게 돼요. 즉, coherence time 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coherence time이 망가지게 되고요. 스핀 상태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던 그런 에너지 레벨들이 막 다 뒤바뀌어요. 즉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저장하고 있었던 그런 양자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날아가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사이테이션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파장의 빛을 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멀리 떨어진 파장을 쓴다고 해서 far detuned optical trap 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 공명 상태, 즉 딱 전자를 띄우고 내릴 만큼의 그런 파장을 가진 빛을 쏴주게 되면 레이저는 망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를 흥분시키고 이 정보, 양자 정보를 파괴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공명 상태랑 먼 파장의 레이저를 쏘게 되면 부드럽게 밀어내는 장력 같은 그런 힘이 발생해서 원자를 가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정보를 잘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비듐은 아까 말했듯이 780 나노미터의 공명 상태를 가지는데 보통 광학 집계로 쓰는 그 레이저는 우리가 850 나노미터나 아니면 940 나노미터 아니면 1064 나노미터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전자가 익사이테이션이 됐다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파장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 과학적인 깊이가 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댓글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까 루비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세슘도 중성 원자 진영의 원자로 쓴다고 했죠. 이 파장이 852
나노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장의 빛을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중성 원자 진영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red tuned, blue tuned 라는 단어입니다. 즉 적색 편의, 청색 편의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적색 편의는요, 이 레이저의 빛이 공명의 빛 파장보다 클 경우에 적색 편의라고 해요. 즉 우리가 파장이 더 길 경우 780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으면 적색 편이에요. 이 적색 편의가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원자를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낮은 그런 우물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를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이 AC Stark Shift는 바로 빛과 원자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 사이에서의 그 가상 전이 효과입니다. 가상 전이. 전이가 뭐냐면요, 가상 이동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Blue Detuned는 안 쓸까요? 쓰겠죠. 왜냐면 고급 트랩을 설계하고 광 격자를 만들 때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Red Detuned는요, 우리가 어떠한 깊은 포텐셜 웰, 즉 낮은 에너지 상태를 만드는 광학 집게를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광학 집게 하나가 바로 공중에 떠 있는 3차원 포텐셜 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필 이 가운데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에너지가 낮겠죠. 여기에 원자는 이동을 하다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과연 큐비트 개수만큼 레이저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말이죠. 근데 이제 고출력 레이저 한 개를 광학 변조기 앞에 대고 수천 개의 초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OE라는 걸 쓰는데요. DOE가 뭘까요? 바로 이 회절 광학 소자인데요. 들어오는 레이저가 하나인데 반해서 다수의 스팟을 이렇게 분사해내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DOE를 쓰는 대표적인 상황이요, 바로 대규모 기본 트랩 배열을 만들 때입니다. 우리가 10 by 10 배열, 20 곱하기 20 배열, 50 곱하기 50 배열 이런 같은 형태의 격자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격자 상태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잘 쓰는 그런 장치입니다. 즉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왜 쓰냐 하면요, 아까 전에 DOE를 쓰는 두 번째 상황은요, 바로 높은 광 효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릴 SLM이라는 그런 장치에 비해서 광 손실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출력 레이저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그런 안정성이 필요할 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OE로 이 연산의 베이스를 깔았다면 우리는 이 SLM이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다양한 픽셀 자유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SLM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임의의 배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이 중성 원자 진영이 강점인 이유가 바로 자유도였죠. 우리가 자유롭게 배열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SLM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SLM을 연구실에서는 많이 쓰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 장치의 단점도 있겠죠. 바로 굉장히 느리고 이 광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해요. 즉 잡음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출력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자, 이제 AOD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AOD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부에 초음파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격자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격자에 이 빔이 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장치인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원자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그런 임의의 배열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배열을 했는데 이 원자가 비어있는 그런 우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우물을 없애고 원래 있던 원자를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AOD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큐비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초기에는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트랩을 깔게 되고요, 즉 많은 격자 모양을 깔게 되고 그 격자 하나하나에 이런 우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자들을 로딩이라는 그런 수법으로
채우게 됩니다. 근데 빈자리가 당연히 생기겠죠.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AOD가 퍼즐을 맞추듯이 배열을 통해서 채워 넣는 편입니다. 빈자리를. 그리고 이 AOD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 빔을 굉장히 빠르게 스캔하게 되면 그러면 원자는 그 스캔을 굉장히 평균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시간 다중화 트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AOD도 한계가 있습니다. AOD만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AOD가 작동하는 방식이 각도를 변경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정교한 2D 배열을 한 번에 고정해서 생성해내는 그런 DOE나 아니면 SLM 쪽이 조금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2D는 이 AOD가 두 개가 필요해요. 이 비싼 장비인데 두 대나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스캔 기반으로 하게 되면 각각의 그런 배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나눠져서 이 파워와 깊이 관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보통은 이 첫 번째 조합인 DOE 플러스 AOD, 즉 기본 격자를 빠르게 형성해내고 그거를 재배치하는 형태를 가져가고요. 두 번째 조합은 바로 SLM, 즉 임의의 배열을 해버리고 그리고 AOD로 재배치시키는 거죠. 세 번째로 바로 DOE랑 SLM을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즉 DOE를 사용해서 빠르게 격자를 형성해서 바닥에 깔아버리고 SLM은 바로 이런 빈 칸들을 손보는 그런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과연 큐비트가 많아지고 큐비트 개수가 많아지면은 과연 레이저도 많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레이저 소스는 보통은 한 개에서 대략 두세 개, 뭐 다섯 개 이 사이까지만 해도 웬만한 건 커버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스템 전체에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트랩도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쿨링, 리펌핑 이런 쪽도 사용해야 되고 리드버그 게이트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리드아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레이저 개수가 조금 더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큐비트 수 때문에가 아니라 기능 분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중성 원자 컴퓨터에서 말하는 이런 격자는 칠판에 구멍 뚫어 놓은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요. 칩 위에 새긴 그런 패턴도 아닙니다. 격자는 이 빛으로 그려낸 에너지의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광학 집게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초점들을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공중에 이런 포텐셜 우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우물들 안에 그 배열이 바로 격자이고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에너지 장벽이 각각이 있어서 함부로 그 우물 사이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쫙 우물들을 깔아놨는데 이런 격자를 형성했는데 왜 한 방에 완벽한 격자가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 광학 집게를 다 켜놓는다고 해서 모든 원자가 확률적으로 다 100% 고르게 들어가진 않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확률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배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각 사이사이에 안 채워진 그런 우물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양자 컴퓨터로 쓰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에 모두 골고루 다 채워져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치를 이용해서 재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띄운 격자가 주는 장점이 뭘까요? 바로 격자의 크기도 우리가 축소했다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동그라미 충분히 가능하고 삐죽삐죽한 것도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분자 형태 막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분자 형태도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든 우리가 그 난이도만 올라갈 뿐이지 다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원숭이 모양 그려줘 라고 AI에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숭이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온 트랩 진영, 즉 아이온큐 진영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중성 원자 진영은 로딩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쫙 격자를 만들어 놓고 그 우물들 안에 원자를 뿌리고 그 원자가 확률적으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간 그런 우물들도 있으니까 재배열을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 준비를 마치는 거고요. 이 아이온큐에서 사용하는 이온 트랩 방식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은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중성원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몇 편 보시다 보면 곧 있으면 양자의 마스터가 되실 거고, 충분히 이런 주식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식은 쌓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뉴스를 보시든 아니면 어떤 소식을 접하시든 할 때 이 기업, 즉 중성원자 진영의 어떤 기업이 또 상장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중성원자 그런 양자 컴퓨터 작동 방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의 향상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의 향상이 과연 전체적인 성능의 향상이나 아니면 기술의 발전에 유의미한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자립을, 그 경제적 판단의 자립을 여러분들께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성원자 진영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얼추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중성원자와 이 이온 트랩 진영, 중성원자와 초전도체 진영을 계속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기업에 들어가서 이 이온 트랩 진영의 아이온큐, 그리고 초전도체 진영의 리게티 컴퓨팅, 뭐 구글, IBM, 그리고 중성원자 진영의 인플렉션, 이런 기업들을 다 한번 각각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부터 기업까지 이 양자 컴퓨터 영역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학적인 관점부터 경제적인 관점까지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는 게 제 유튜브의 목적이고요. 이렇게 다 알아야 이런 주식이 폭락하고 왜 떨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기가 잘 아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말이죠, 요즘은 기술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식을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기술의 시대니까요. 예전에는 워렌 버핏처럼 코카콜라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이런 것도 사도 되고 원자재를 사도 크게 오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을 공부하고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떠한 주식도 잘 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적인 기본 지식을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계속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두 번 들어보시고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새 이런 양자 기술에 익숙해져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과연 더 나은 기업인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판단이 서게 될 겁니다. 그 기업에 그냥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SOXL이라는 그런 반도체 세배 ETF도 소개해 드렸었죠. 그거 겨울 내내 많이 오를 것이다. 11월, 12월, 1월 다 봐라.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68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갔잖아요. 그때 40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많이 올랐고, 언유저얼 머신스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 제가 이런 기업들을 소개할 때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한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공부 끝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를 거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유튜브도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직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학원에 지금 바쁜 시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는 놓치기 싫고, 왜냐하면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생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산을 읽어야 그 자산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세상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셈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들 화이팅!